이번에 강조 15페이지예요. 우리 책은 다 있죠? 있죠? 자, 밑에 요렇게 하면 강조가 된대. 반복하면 강조가 된대. 왜? 반복하니까. 없어? 여기다가 쓰고 이거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거거든? 없어? 알았어. 잠깐 줄게. 반복하면 강조가 된대. 얘들아, 반복하면 강조가 되니? 반복하면 강조가 되니? 반복하면 강조가 되니? 강조 되는 거 같지? 됐네. 열거는요? 쭉 나열하면 강조가 되나? 왜? 나 트와이스 좋아하거든? 뭐 벌써 웃겨? 비슷한 거를 나열해. 트와이스. 야, 트와이스 좋아해 라는 느낌이라, 야, 나 뜨이 좋아하고 사나 좋아하고 모모 좋아하고 정연 좋아하고, 벌써 이상하게 보이지 저 사람. 뭐 벌써 팬클럽처럼 보이고 되게 강조된 느낌 있지. 맞아. 그러면 돼. 대조되면 강조되어 보이니? 왜?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논다. 야, 누구 강조해주는 거야? 나 강조하는 거 같아? 동생 논다라고 강조하는 느낌이니?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왜? 나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해서. 동생 노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억울해서 강조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대조를 하면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요, 뒤에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영탄이라고 할 때 이 탄자가 감탄하는 거죠. 와! 놀란 거예요. 점층은요, 점점 이렇게 층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가 되는 느낌이고요. 과장하면은 강조되는 느낌이지. 연쇄라는 거는요, 우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은 뭐가 되니? 사과는 맛있어. 자, 어떤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요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연쇄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법 몇 개 있어요? 빨리 세워봐. 7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 강조법도 7개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비유법도 몇 개 있었어요? 비유법도 복습 한번 해볼까? 표현법 중에서 비유법.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중의, 풍유. 몇 개 있었어요? 7개. 그러네. 7개. 강조법도 7개. 자, 반복법 들어갑시다. 반복해주면은요, 자, 1번 시적 의미 강조, 2번 리듬감 형성.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반복의 효과 2가지는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반복시켜주면은 이렇게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어디를 반복시켜준대요? 시어, 구절, 혹은 시행. 시어, 구절, 시행을 반복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자, 밑에서 뭐가 반복되는지 다 동그라미 쳐볼까?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운율 형성은 당연히 우리가 뭐 반복되니까 그런 리듬감이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 거니? 어떤 의미? 요 초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초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요거는 죽음, 천사 표시야. 천사 표시, 죽었다라는 표시. 영혼 날아가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럼 주제만 우리 한번 이 시에서 잡아볼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은 이미 잡혔네. 초혼의 행위를 하면서 정서, 태도 찾아봅시다. 어떤 정서, 태도가 있는지. 자,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했구나. 아쉬움도 있네요.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대. 사슴이 슬피 울 수 있니? 사슴이 운다? 이거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네. 그럼 이거는 누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네. 정서 나왔다. 이름을 부르며 슬퍼한다. 또 안타까워 아쉬움이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느냐 서러움에 겹도록 부르느냐 서러움에 겨러움을 붙도록 부르느라.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죽은 사람을 부르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뭔가 허무함도 있나 봐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요거 망부석설화라고 옆에다 적어만 주세요. 망부석. 망부석설화는 뭐냐면은 어떤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그 자리에서 돌이 된 아내의 이야기. 망부석. 사랑하던 그 사람이었대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주제 잡는 거 어렵지 않죠?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 요런 식으로 느낌표가 딱딱딱딱딱 있으면 이거 무슨 법? 무슨 법?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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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감정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같니? 올라가는 거 느낌이지? 자, 영탄법이 팍팍팍팍팍 찍히면은 어조가 격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격정적. 자, 그리고 점층도 가능해요. 왜? 부서진 이름이었고요. 헤어진 이름이었고요. 주인이 없는 이름이고요. 내가 죽을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층이 다 다르지 않니? 무슨 층, 무슨 이름인지 다 다르잖아. 조금씩 다르지? 부서지고 허공에 헤어졌고 주인이 없고 내가 부르다 죽을. 점점 감정이 강해지다 보니까 점층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격정적 어조까지 영탄법에 이은 격정적 어조. 영탄법은 나중에 어조랑도 연결시켜줘야 되거든. 자, 넘어갑시다. 반복법은 그래서 두 가지 효과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 형성, 의미 강조, 리듬 형성. 열거법. 자,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쭉 늘어놓습니다. 나열해 놓습니다. 나열해 놓음으로써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효과예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대상들. 근데 이 그리움의 대상들을 나열한 열거법이기도 하면서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여기는 무슨 법도 쓰였어? 반복법도 쓰였지. 앞에서 했잖아. 반복법. 반복법의 효과 뭐라고요? 의미 강조. 그럼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 느낌이야? 그리움. 그리움에 대한 강조. 그러면서 운율 형성.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특히 반복 강조.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고 있나 봐요. 특히나. 그래서 요시 다음에 어머니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별의 밤 보시면요. 어머니한테 거의 랩하듯이 편지 쓴다. 어머니, 저는 지금 멀리 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그 누구들이 그립습니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연결됐니? 반복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고 별 하나에 뭐가 있어? 그리움. 그럼 이때 이때 의미는 그리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 이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요. 추억이 그리워요. 사랑이 그리워요. 등등등. 자, 대조라고 하는 요 단어. 대조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대비라는 단어를 알고 있읍시다. 대비는요. 대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시켜서.
대응시켜 비교한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차이, 부각. 대비를 해야 서로 대응시켜서 비교를 해야 차이점이 드러나니까. 차이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비시켰던 적 있지? 감각의 대비, 이미지 대비. 이미지 대비에서 기억나는 거 있었니? 색채 대비, 명암 대비, 뭐 촉각 대비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그치? 명암 대비. 기억 안 나면 써놓을까? 그냥 이미지 대비에서 색채 대비, 명암 대비, 촉각 대비도 있어. 등등. 자, 그러면 이런 대비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어가겠다고? 의미의 대비까지. 의미의 대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의 차이를 나는 지금 얘기하려고 해. 그래서 반대되거나 대립된 사실을 대조시켜서 뚜렷하고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대조법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조는 의미 대비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할 게 조금 많아서 넘어갈게요. 영탄법. 자, 영탄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영탄, 감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감탄사 1번, 2번 혹격조사 2번. 혹격 할 때 이 혹격은 뭐래요? 부르는 거. 부르는 조사예요. 누군가를 부르는 거. 누구야? 누구이시여? 3번 감탄형 종결어미. 4번이 하나 또 있습니다. 4번 명사로 단독 제시. 자, 그럼 밑에 우리 요 유리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읽고 정리할 건데 여기서 영탄법 쓰였대요. 영탄법 어떤 유형의 영탄법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밑에 밑줄 친 데에서. 아, 이거 뭐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탄사. 오케이. 여기에서만 끝나. 아니야, 뒤에 뭐뭐 했구나. 감탄형 어미. 뭐뭐 했구나. 감탄형 어미까지.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어요. 그럼 자, 산새처럼 너는 날아갔구나 라는 이런 감탄이 왜 나왔을까? 그 감탄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정지용의 유리창은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은요,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녀의 죽음이에요. 자녀의 죽음. 자녀가 죽고 나서 쓴 시예요. 자, 유리의 어떤 유리일까? 유리창이 유리겠죠? 이 유리의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대요.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데 차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대요. 어른거리는 대상은 뭘까? 우리 어린 자녀겠지. 이 어린 자녀가 어른 거야. 뭔가 환영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여럿이 붙어서 서서 내가 옆에 이렇게 화자가 붙어서 서서 입김이 후 하고 이렇게 흐리게 되나 봐. 그러면 밖에 이렇게 뻗어 있는 길들은 밖에 이렇게 길이에요. 로드. 양쪽에 언 날개를 파닥파닥 이고 있대요. 자, 지우고 쓱쓱쓱쓱 지우고 또 쓱쓱쓱쓱 지우고 밖을 보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자, 지우고 보면은 이 깜깜한 밤이 밀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대요. 무슨 말일까? 유리창의 입김을 이렇게 지우면은 뭐가 선명하게 보여? 밤이 선명하게 보이지. 근데 입김이 훅 하고 다시 이렇게 뿌옇게 되면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요. 그거를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얘기를 했네요. 유리창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 거기서 반짝이는 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데 이런 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자녀의 모습일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이 별빛이 여기에서 어른거리는 이 모습을 나는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왜 유리를 이렇게 닦는 거야? 밖에 있는 걸 선명하게 보려는 거잖아. 그렇지?
안 보고 싶으면은 그냥 뿌옇든 말든 관계 없을 거란 말이야. 왜 닦어? 밖에 있는 거 보려고. 그럼 밖에 뭘 보려는 거야? 이 별. 이게 자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유리를 닦는 나의 이 하는 이 입김이 있는 곳을 쓱쓱쓱쓱쓱쓱 닦는 느낌은 외롭기도 하지만 황홀한 나의 마음이래요. 심사. 왜 황홀하다고 했을까? 자녀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는 것 같아서 환영이지만. 왜 외롭다고 했을까? 자신의 처지. 자, 아이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폐병에 걸렸었나 봐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녀의 모습이죠. 얼마나 슬펐을까? 자녀가 죽고 나서. 근데 저 바깥에 지금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유리창이 갑자기 뿌얘져 봐. 그러면 유리창이 깨버릴 것 같은데? 빡! 하고. 유리창의 기능 잠깐만 얘기해 볼까? 유리창은 어떤 통로가 돼주니? 밖을 볼 수 있게. 통로. 그러나 이 유리창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입김이 서리고 그러면요. 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절. 이런 중의적인 기능을 갖고 있네요. 밖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단절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점층법은요, 점점 갈수록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 일단 층이라고 해서 층을 이루면 돼요. 층을 이루고 강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층을 이루고 강조의 느낌이 있으면. 자, 그러면 밑에서 먼 후일에서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겠대. 진짜 잊었을까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얘기한 것 같지? 이거 반어법이기도 하겠다. 반어법은 좀 이따 할 거야. 자, 잊었노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반복되고 있지? 근데 그 잊었노라의 앞에 요 따옴표 기준으로 한번 볼까? 어떻게 잊었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었노라 1층. 그 다음 층에는 그리다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3층은 믿기지 않아서 잊었어요. 그리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강조법이기도 하고 있죠. 같은 잊었노라의 층이 아니지. 나 잊었어 이게 아니라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어. 아니 믿기지 않아서 잊었어. 먼 훗날에 잊었어. 자, 그래서 층을 이룬다라고 하는 요 느낌 때문에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점층법의 반대로서 점강법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요 반대 살짝 지워주시고요. 이때 강은요,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강시키는 거예요. 약하게. 어떻게? 층을 이루면서 하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된 모습이 보이네. 층만 이루면 점층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도식화를 다시 할게요. 점층법 안에 점강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층만 이루면 점층법이에요. 일단 층만 이루고 또 강하게 얘기해도 점층법이에요. 근데 층만 이루고 하강해도 점층법 속에 점강법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뭐 이런 거 갖다가 논란의 여지를 삼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이게 양쪽 다 설명이 가능해서 그래요. 선생님들마다. 아니야, 점증법의 반대는 정강법이야 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야? 뒤에 올라가느냐, 아니 떨어지느냐. 이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는 반대의 개념이고요. 아니 층을 이루고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점층법 안에 정강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 그 내신 할 때 그때만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점층법 나오면은 그런 느낌으로만 잡아주세요. 점층법이 이렇게 시의 전체에서 쓰이면 이거는 시상 전개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시상의 전개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점층적 전개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그치? 점층적 전개까지도 점층법이 쓰이면은 시상 전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 기억나지? 시상 전개 몇 가지 있어? 12개 있지? 12개나 있어? 말로만 한번 해보자. 시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시상의 확대, 시상의 집약, 시상의 전환. 또 4글자짜리 3개. 수미상관, 성경우정, 기승전결. 또 점층적 전개, 정당적 전개, 대립적 전개. 다 기억나니? 왜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야? 복습해. 한 번 더 줄까? 1번부터 복습. 줄게. 좋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자, 과장법. 과장은요, 불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더하거나 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면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처음 보는 시는 아니고 숙제 과제 하신 분들은 봤던 시일 것 같아요. 이 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는 나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릴 거야.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슬픔이었죠. 그리고 다시 나 기다릴 거야. 그래서 순환 구조가 있었고요. 요 부분이 과장이래. 왜 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모란이 지고 날면 그뿐 내 한 해는 벌써 다 갔대. 모란 언제 피니? 계절. 모란 꽃. 언제 필까? 봄에 피겠지. 봄. 그럼 언제 져요? 꽃은 언제 져요? 봄에 핀 꽃은? 야, 너희들 자꾸만 이거 봄에 핀 꽃은 봄에 져. 꽃 그렇게 오래 안 펴. 열흘밖에 안 펴. 최대 열흘이야. 하루 피는 꽃들 있어. 모닝글로리, 나팔꽃, 난초꽃도 하루밖에 안 펴. 진짜로. 이제 곧 있으면 벚꽃 피잖아. 벚꽃 오래 가니? 가을에 지니? 아니지. 봄에 그냥 샥 폈다가 샥 지지. 개나리는 언제죠? 봄에 폈다 봄에 지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들은. 자, 그러면 봄에 피고 봄에 지니까 이 사람은 아직 어떤 계절이 남았어? 여름, 가을, 겨울 남았네. 근데 이게 의미 있대 없대? 없대. 다 가고 말았대요. 에이, 이 사람 뻥도 친다. 아직 여름, 가을, 겨울 남았는데요. 아니, 그만큼 슬프다는 거겠지. 의미가 없다라고. 밑에서도 한번 볼까? 360날 섭섭해서 우는데 365일 중에, 자, 360날은 며칠이에요? 360일이지. 그러면 나머지 며칠밖에 안 남아? 5일밖에 안 남지. 그럼 이 5일은 안 우는 날이겠네? 이 5일은 왜 안 울었을까? 꽃이 폈으니까. 이 봄에 꽃이 핀 날짜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는 기쁘고요. 나머지 날은 다 운대요. 에이, 거짓말이지. 설마 계속 울기만 하겠니? 밥도 먹을 거고 일도 할 거고 공부도 할 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과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뒤가 똑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 앞뒤가 똑같을 때 우리는 무슨 시상전개가 보여요? 앞뒤가 똑같은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 4글자짜리. 수, 미, 상, 관. 그럼 수미상관 1번, 2번, 3번, 4번의 효과 다 적어보자.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반복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이 되는 거잖아. 하나 더
운율 형성은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반복법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운율 형성 말고 반복법의 기본적인 구조, 의미, 주제, 강조. 그리고 여운 형성. 찬란한 슬픔의 봄, 왜 슬픔의 봄이라고 했을까? 또는 왜 찬란한 봄이라고 했을까? 왜 슬프대요? 모란이 지니까. 근데 왜 찬란하다라고 좋게 표현했을까? 모란이 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감정들, 양가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양쪽에 있는 감정들, 양쪽에 있는 속성들을 같이 수식했을 때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순되죠? 요 뒤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역설법도. 넘어가서 연세법. 어디? 중의상관. 자, 적었니? 너무 빠르니? 자, 밑으로 갑시다. 연세는요, 원숭이 엉덩이 얘긴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원숭이 엉덩이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볼게. 나도 고인을 못 빼. 하나. 여덩길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요렇게. 고인을 못 빼도. 여덩길 앞에 있네. 여덩길 앞에 있거든. 여기가 연세법의 형성. 연결되죠? 요시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세법은 강조라며 뭘 강조하려는지 한번 보자. 강조라고 했어 분명히.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보자. 자, 고인은요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이거 옛날 사람이에요. 옛 성현이라고 할게요. 성현이라는 단어가 뭐니?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 주변에 친구 성현이 있니다.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은데 성현이란 친구. 자, 옛 성현 학자들이 날 못 보지. 당연히 못 보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옛날 학자들이. 그리고 나도 고인들을 못 보는 거 당연하지. 죽었는데. 근데 내가 고인을 못 봐도요. 자, 녀다라는 기본형이에요. 녀다. 혹은 녜다. 자, 요 기본형의 고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다. 지내다. 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때는 가다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뭔가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야. 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니하고 아니 가고 어떨고 가겠다는 얘기겠지.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가겠다. 자, 이렇게 가겠다라는 답이 나오네요. 의문형으로 얘기했지만 답이 나올 때는 우리는 서리법 뒤에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던 길이라고 하는 요 길은 무슨 길을 의미하냐면 학문의 길이에요. 학문 수양의 길.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공부하겠다. 이황 선생님이 얘기하신 공부하겠다. 이황 선생님은 우리 어디에 그려지신 분이지? 돈? 몇 원짜리니? 1,000원이야? 5,000원이야? 아유 헷갈려. 10,000원이야? 야 10,000원은 좀 너무했잖아. 내가 1,000원 5,000원은 이해해도 1,000원이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산서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치? 공부하겠다라는 그 강조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기서 나도 문 못 보고 나도 문 못 보고 자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고인 나도 고인. 자 요 초록색 구조가 지금 서로 비슷하죠? 자 이렇게 비슷한 초록색의 구조를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꾸법 뒤에서 나올 텐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찾기도 어려워요. 뭐뭐도 못하고 뭐뭐도 못 보고 뭐뭐도 못 보고 뭐뭐도 못 보고 중간에 있는 어떤 체언 혹은 용언의 어간 정도로만 바뀌는 정도. 대꾸법은 뒤에서 할 거니까 연결.
자, 그럼 요거는 강조하는 느낌이네. 뭐에 대한 강조? 그게 주제겠다. 학문 수양의 강조, 학문 정진의 강조. 자, 끝났으면 우리 앞으로 넘어갈게요. 변화법입니다.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할까? 2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요 변화법에서는 이제 강조가 변화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요 강조하기가 변화돼서 뭔가 변화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왜 변화를 줄까? 여러분들이 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자, 이해되기 쉽게 우리가 시를 쓰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낯설게 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 어떻게 쓸래? 1번처럼 쓸래? 2번처럼 쓸래? 1번 손 들어볼까? 이해되기 쉬운 시. 나도 1번이야. 2번 낯설게 쓴 시. 없어? 나머지는? 시인 되기 싫구나. 그치. 뭐 시인 돼서 뭐 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낯설게라는 단어를 우리 다른 말로 바꿔볼까? 참신한 시. 아우 참신해. 신선해. 신선한 표현이 쓰였어. 그러면 자, 이해되기 쉬운 시는요. 아우 식상해. 아, 누군가가 이미 사용한 표현이야.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시 1번, 2번. 2번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 참신하고 신선한 표현들을 써야 좋은 시라고. 저도 보통 이제 봄에 신춘문예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요. 시를 이렇게 한번 제출하고 공모를 하거든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물론 이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한 번도 안 된 이유를 알았어. 시를 시간이 지나서 내가 딱 시를 쓸 때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 시는 최소 가작은 받는다. 참가상은 받는다. 그렇게 해서 대박이다라고 내놓고서는 나중에 그 시를 읽잖아. 근데 너무나 이해가 잘 돼. 너무나 이해가 잘 돼. 이거 누군가 썼던 표현 같아. 이거 윤동주 씨 느낌도 나는데? 이거 이육사 느낌도 나는데? 막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되게 참신한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쓰는 시가 요새 시인데, 그런 관찰을 요새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표현법, 변화법은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뒤에 4번이 있어요. 4번에 그 외. 요걸 같이 결합을 시켜서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그 외. 그럼 그 외는 오늘 수업을 못 할 거고요. 그 외까지 근데 제가 과제에다가 넣어놨어요. 거기까지 예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외 몇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변화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변화법에서도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네. 그럼 다 7개, 7개, 7개네. 그래, 그렇게 777로 맞추는 것도 괜찮지? 변화는 왜 준다고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단조로움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참신하고 신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뭘 안에 피기까지 있는지 또 나왔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어떻게 하겠다고? 뒤에 서술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서술어가 없는데 얘의 서술어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 기다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서로 위치가 바뀐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치법 어디 나와 있어? 밑으로 내려갈게요. 도치. 요 치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도가 여러분들 주객전도라는 단어 알아? 무슨 말이야? 그렇지. 주인과 객체가 주체와 객체와 전도됐다,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위치? 우리말의 순서. 말의 순서는 뭔데? 국어의 어순. 국어의 어순. 땡땡. 자, 우리 국어의 어순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주어. 주어 나온 다음에는 동사. 야, 주어 동사는 영어야. 목적. 아하, 동사가 서술어이기도 하지.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뒤에 나와.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라고 들어봤지? 영어에서 I love you. 쟤 사랑하는구나. 끝. 뭐만 이제 중요하겠지만. 나는 너를. 뭐 어쩐데? 몰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아 사랑하는구나. 나는 너를 싫어해. 완전 달라지잖아.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럼 반대로 독해는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 반대로. 문학에서는요. 그래서 야 서술어가 중요해. 빨리 서술어부터 찾아. 그럼 서술어에 뭐가 드러날까? 서술어에서 쓰일 수 있는 품사 혹시 다 공부했니? 품사 공부 끝났잖아. 문장 성분 공부 끝났잖아. 그치? 동사, 형용사, 그치? 서술격조사 이다. 그러면은 동사가 움직임만 나타내주는 게 아니다. 이거 관계가 나타난다. 형용사는 성태 성질이잖아. 이게 나타나니까 서술어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줘요. 우리말은. 사랑하다 동사잖아. 사랑하는 동작이 아니라 관계예요. 사실 사랑하는 관계. 상태 성질.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잖아. 맑다, clean, 좋다, good. 그래서 이 서술어를 많이 봐야 돼. 서술어가 중심이야. 우리 국어에서는. 그럼 이거는 문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서태도 어디서 많이 집약돼서 한다고 했어요? 서술어와 수식어. 수식어는 왜? 얘들아, 이 서술어의 동사형사가 뭐가 되니? 용언의 용이 돼서 수식을 할 수 있지? 그래, 그러니까 수식어랑 서술어 중심이라고. 거기를 많이 봐야 돼. 자,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래요. 우리 어순이야. 그럼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서술어가 뒤에 오지 않고 어디로? 앞으로 가거나 혹은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가 서로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순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정지상의 송인 처음 하는 시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어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해마다 푸른 이별 보태니 니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르리.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를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유형을 한번 볼게요. 1번 행 안에서 도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행과 행이 도치가 일어나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연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나는 이 구조가 이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행 안에서 도치가 일어나면 그나마 좀 편하거든. 나는 기다릴 테여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면 찾아. 근데 행과 행 사이에 도치부터 일어나잖아. 그러면 헷갈려. 연과 연에서도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우리는 꼭 유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변화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법부터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가 변화법이지? 헷갈리기도 하고 왜 썼지? 왜 썼지는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없지. 넘어갑시다. 자, 서리법도 지금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변화를 준 거냐면요. 자, 얘의 원래 원형은요. 영탄법이에요.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법을 설의법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화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설의의 단어는 뭐냐면 설계한 거야. 뭘로 설계한 거야? 의문형으로. 굳이 그냥 우리가 나 좋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의문형으로 설계를 해갖고 뭔가를 강조한 거지. 강조의 목적이고. 영탄법도 강조였잖아. 그러니까 이 강조의 느낌을 변화를 줘서 강조와 변화가 같이 일어나도록. 어떤 변화? 의문형의 변화. 그래서 밑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아니야. 그렇다면 뜻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 눈마저 휘어진 대. 이때 대는 뭐예요? 대나무. 대나무. 자, 눈을 맞아서 대나무가 조금 이렇게 휘어서 자라졌나 봐. 이렇게 눈을 맞았나 봐. 자, 근데 이 대나무가 누가 굽다 하던고, 굽었다 하던고, 구필절이면, 구필절개면 눈 속에서도 풀을 쏘냐. 대나무는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자, 눈 속에서도 이렇게 푸르게 지니겠느냐. 아, 대나무의 빳빳함을 지조와 절개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요. 푸른 이걸로 지조와 절개를 표현했네요. 잠깐만, 우리 대나무가 뭘 나타내주는 소재라고도 했어?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주는, 이거 비유법에서 무슨 법이라고 했었니? 대신해서 비유해주는 거, 지조와 절개를 대신해서 비유해주는 거. 지난 시간 오케이, 대유법 중에 하나였죠.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주는 대유법 중에 하나로서 대나무를 지금 얘기를 했지. 아마도 세한 고절은 세한 추운 가운데 고절 외롭게 지키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는 누구? 대나무. 대나무를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상정을 해버렸네. 의인어까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대나무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는 시죠. 그 예찬은 곧 나의 마음이다. 나도 대나무처럼 이런 높은 절개를 지닐 것이다. 추운 가운데 외로운 절개라고 하는 세한 고절이란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마도 세한 고절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높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너뿐인가 봐. 대나무 너밖에 없나 봐. 너는 그래도 지조와 절개를 꺾지 않나 봐. 자, 위에 가서 요 서리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서리법은요, 영탄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진짜로요? 네. 그렇게 해도 인정이 돼요. 근데 영탄법은 서리법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서리법은요, 의문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문형, 감탄형이, 의문형 어미가 감탄형 종결어미랑 비슷해서 그렇다. 자, 요게 비슷해요. 윤강이 밥 먹었니? 네. 밥 먹었구나. 네. 의문형이야, 감탄형이야? 밥 먹었구나. 내가 뭐 했어? 밥 먹었구나. 헷갈려? 밥 먹었구나. 밥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밥 먹었구나.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구나. 밥 먹었구나. 이게 이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시에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읽으면 어조가 귀에 들리니? 억양이 귀에 들리니? 안 들리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요 어미가 비슷한 느낌 때문에 요 서리법은 특히나 요 영탄법을 변화시켜서 강조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영탄법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반대로 영탄법은요? 이건 의문형이 아니야. 이건 의문이 일단 안 드러나면 그건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자체가 없는 거지. 그치? 필요 충분이 아니라 필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지.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니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지. 넘어갑시다. 자, 문답법도 변화를 준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다. 네 글자로 줄여볼까? 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의 효과입니다. 자, 밑에도 한번 해볼까? 두류산 양단수를 내 듣고 이제 보니, 옛날에 듣고 이제 보니까 그냥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좋은 곳을 내가 듣고 이제 보니까 도화라는 꽃은 처음 보지 않았지? 무슨 꽃이야? 복숭아꽃. 근데 복숭아꽃은 봄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다른 의미로도 대유법이 쓰이죠. 무릉도원, 이상향,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대유법으로도 쓰입니다.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 산의 그림자조차 잠겨있네. 아히야, 감탄사예요. 무릉도원이 어디야?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아, 무릉도원이 어디겠니? 난 이 좋은 곳 지금 여기가 무릉도원 같아. 딴 데 아닌 것 같아. 그냥 여기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자문자답한 부분을 그냥 우리 풀어서 얘기해볼까? 자문자답 안 시켜볼까? 아,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꼭 물어보고 답을 하는 문답법의 구조로 바꿀 때 우리는 변화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가서 대꾸법은 별표를 쳐놓고 꼭 알아야 돼요. 대꾸법 너무 중요해요. 이름부터 그러면 대구는 대꾸야, 대꾸. 대응되는 구절. 구절을 대응시켜서 효과를 얻는 거예요. 첫 번째 효과 운율의 형성, 두 번째 효과 의미 강조. 자,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그래서 짝을 짓는 요 두 가지 AND의 조건입니다. 비슷하고 동일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짝을 맞춰야 돼요. 그게 AND의 조건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우리 말대꾸 할 때, 얘들아, 말대꾸를 즉시 해야 말대꾸지. 하루 지나서 나 사실 어저께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 하면 그게 말대꾸니? 아니지. 그래, 말대꾸 하듯이 바로 일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어디만 바뀌어요? 빨간색 부분만 바뀌죠. 구절이 어떻게 돼요?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대꾸법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행 안에서. 구와 구. 두 번째는요, 행과 행이 대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이에요. 행 안에서 혹은 행과 행이 대응되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과 행을 넘어서 두 행씩 대응될 수도 있어. 하나 더 적을게. 2행씩. 두 행씩 대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대꾸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짝을 지어 놓는 거예요. 자, 짝을 지어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자, 대꾸법을 쭉 빼고, 아직 못 썼니? 자, 대꾸법이 우리가 짝을 지어 놓는다라는 게 우리 포인트였는데, 짝을 지어 놓지 않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만 이 반복이 될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을 짓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장. 통사의 통자는 통합시켜 놓은 거고요. 사자는요, 품사예요. 그러니까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품사. 품사를 통합시켜 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 문장구조 반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짝을 지어 놓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는데 한참 뒤에 한 번 다시 나올 때 그때는 통사구조 반복. 짝을 지어서 바로 대응되면요, 대꾸법. 넘어가서 볼까? 자, 밑에 도노법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도노법. 그냥 요 얘기할게요. 돈호 할 때 요거는요, 호자가 뭐냐, 호명하는 거예요. 호명하다.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느낌인데 그냥 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명은 부르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야. 아이들을 부르고 있지? 아이를 부르고 있지? 그때 도노법이라고 하고 이름 부르면 도노법이에요. 끝. 자, 위에 가서 오늘 얘기할 메인 주제는요, 반어법과 역설법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도노법.
자, 반어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준이 있어. 마음의 내용과 상태와 표현을 요 말의 표현이라고 할게. 미안해. 말의 표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의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 마음을 반대로 얘기한 거. 마음과 반대로 진술해서 표현을 반대로 진술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마음은 야 이놈아 하지마 이지만 아우 잘한다 라는 표현으로 반대로 나왔죠.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나 눈물 안 흘릴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안 흘릴까? 마음은 어떤데? 엄청 슬프겠지? 엉엉엉엉 울겠지만 나 안 흘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어법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진 않아 반어만 나오면. 근데 우리는 역설하고 함께 나오니까. 아 그리고 이런 표현들 있지.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 출제 포인트다. 그러면은 반어법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역설법. 자, 역설법은요. 의미가 모순되는 거예요. 자, 모순이란 단어를 처리 한번 해보자. 모순 나올 때마다 어원 설명하거든요. 창이고요. 창 모자고요. 순자는 방패순자예요. 무슨 말일까? 자, 창을 들었어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상인이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궁금증이 생기지. 그럼 그 창과 그 방패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걸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말이 안 될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마음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위에다 적어. 마음과는 관계가 없어. 그럼 어디에만 문제가 생겨? 문장의 표현에서 문제가 생김. 문장의 표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 문제 발생하는 유형을 또 적을 겁니다. 1번 서술어에서 모순. 2번 속성, 수식의 모순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진실을, 우리의 진리와 진실을 표현하고 싶고 신선함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술어간 모순, 속성의 모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밑에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아, 님 갔어. 님 is go. 그러나 나는 보내지 않을 때 don't send 했대. 자, 모순이 일어났지요. 그쵸? 서술어 간의 모순이 일어났네요. 자, send가 SAND니 SEND니? 나 잘못 쓴 것 같다. SE인데. 그치? SAND는 모래잖아. 자, 서술어에서 모순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 속성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을걸? 어디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 너무 좋지만 슬프다 안 좋은 수식어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또 하나 있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오늘만 해도 이 두 가지를 다 했었지. 황홀하다 너무 좋은 마음, 외롭다 슬픈 마음. 이런 속성이 서로 같이 결합돼서 나올 때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역설법, 요 모순형용을 이번에 느낌을 모순형용이라는 말을 저는 속성의 모순이라는 말로 조금 바꿔서 설명드린 거예요.
상태는 형용이란 단어는 상태나 성질이지. 상태나 성질이 서로 지금 모순되게끔 제시가 되면 서로 반대되는 성질과 상태일 때 모순 형용이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쭉 쓰어갈 때 요거는 그냥 이름만 써놓고 넘어가세요. 대위법 끝. 대위법은 연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 대위법은 몰라도 괜찮아. 어떤 다른 의미의 다른 리듬의 곡조, 피아노 곡조를 두 개를 뚱땅뚱땅 뚱땅뚱땅 동동동땅 뚱땅뚱땅 서로 연결시켜 갖고 하나의 통일된 리듬 혹은 하나의 호응되는 리듬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너무 좋은 거와 너무 슬픈 게 서로 같이 움직이고 너무 슬픈 거와 너무 좋은 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대위법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그걸 속성의 모순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요. 역설법이라고 묶어줘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어법과 역설법이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듯이 여겨지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역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역설법이라고 안 했어요. 역설, 모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더 큰 개념이고요. 우리는 이 안에 역설 법이 있고 반어 법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이때 역설은 뭔데요?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할 때 요거는 표현 방법으로 딱 분류를 한 거고. 그럼 반어법도 역설 중에 하나라고요? 네, 반어법도 역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역설이라고 하냐면 상황의 역설이 일어나요. 아까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잘한다 우리 아들이라고 해야 될 상황이니?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야? 아니지? 상황에서 보면은 역설이 일어났지. 모순이 일어났지. 상황으로 보면 반어법이야. 상황으로 보면 역설이에요. 반어법도. 이해됐어요? 그럼 다른 역설도 있나요? 인식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좋게 여겨지는 거. 자신은 산에 폭우가 막 폭설이 내려갖고 산에 갇혀 있다? 근데 오히려 너무 좋대. 왜?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인식을 아주 역설적으로. 근데 동화의 영화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대. 그럼 너무 좋지 않니?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역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우리가 반어 역설을 처리하셔도 괜찮은데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역설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역설법이 아니라 역설 안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했을 때는 표현 방법에서 표현 방법에서 표현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반어법은요. 근데 역설법은 표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예요. 밑에 여기 한번 봅시다. 반어법은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법은 표현 자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둘 다 역설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생각해서 답 처리하지 말고 표현법 중에 문장에서 뭔가 이상하면 역설법. 문장 자체로는 괜찮네. 근데 뭔가 마음과 조금 반대인 것 같은데 상황과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어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